안녕하세요. 보물과 같은 딸과 아들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보은으로 되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다래진 복으로 찾아오는 거죠.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떡이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자다가 떡이 생긴 거죠. 모든 일의 발단은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은 음식 소모임에서 만났는데요. 같은 관심사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대화도 하는 모임이었죠. 음식 모임인 만큼 서로만의 조리법, 맛집 등을 공유하고 만나서 새로운 맛집을 개척하기도 했고요. 회사 생활에 찌든 저의 숨통을 틔워주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정말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저와 같은 상식선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왜 사람들마다 상식이라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남편은 저와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마음이 맞아 20대 후반에 약 3년간의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성격과 상식선을 가진 남편이기에 그런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남편만큼 좋은 분들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도 모두 닮진 않잖아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도 제각기 자라는 게 형제 자매니까요. 남편의 누님분들,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그런 예였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본가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남편이 제게 넌지시 경고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누나들도 있을 거야. 막내 동생 데려오는 여자 궁금하다고 난리다 난리. 내가 중간에서 맡긴 할 테지만 혹시나 누나들이 무례하게 굴면 그냥 무시해. 뭐야 민준 씨, 왜 이렇게 겁줘? 뭐 얼마나 잡으시겠어. 말리는 시누이도 다 옛말이야. 우리 누나들은 그냥 시누이지 수준이 아니라서 그래. 아유,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종종 사람 속을 긁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우리 어머니 쏙 닮은 거지 뭐. 그러니까 주아 씨가 웬만해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흘려들어, 흘려. 알았네요. 내가 더 알아야 할 거 있어 또? 아, 누님분들 이혼하셨다고 했었나? 그럼 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낫겠네? 애들은 있으시고? 둘 다 있어. 근데 다 전 남편들이 키워. 누나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종종 돈 타가서 쓰는 게 취미야. 둘 다 마흔인데 보면 속이 꽉 막힌다, 꽉 막혀. 남편에게 전해들은 걸로만 보면 시누이들은 그저 아나무인, 선을 지키지 못하는 무례한 사람들처럼 들리더군요. 본인이 중간에서 말리겠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대하진 않을 거다. 그래도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 어찌나 강조하는지 이게 겁을 주는 건지 안심을 시키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직접 마주한 시누이들은 남편이 저에게 미리 경고를 할 정도로 세긴 센 분들이었네요. 민준이랑 나이 차이 얼마 난다고 했지? 연상? 동갑이야, 동갑. 어머, 근데 좀 민준이보다는 더 성숙해 보이네요. 우리 민준이가 곱게 자라서 얼굴에 풍파가 없긴 해. 성숙과 노숙 사이? 나쁘게 듣지 말아요. 그런 타입 중에 세련된 타입들이 많거든. 언니 너무한다. 회사 다닌다고 했죠? 민준이랑 같은 회사? 뭐 어딨지? 식품 쪽이었나? 저기요. 나 말고 동생이 또 있나?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동생은 또 누구야? 누나 남동생은 제약회사고요. 주아 씨는 홍보대행사야. 아, 홍보. 그럼 직급은 어떻게 돼요? 예, 미수가. 그만 좀 물어봐라. 네 아버지랑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유난이니? 엄마는 이게 무슨 유난이에요? 우리 막내 만나는 여자 능력 좀 보려고 하죠. 주아 씨 불편해요? 아니면 말하기가 좀 그런 수준인가? 아니요, 불편하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과장 단지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어머, 팀장? 와, 주아 씨. 나이치고는 승진이 좀 빨랐나 보네요. 네, 얼굴이 노숙한 만큼 직급도 좀 빨리 달았어요. 유쾌하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 공격은 간지럽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볼 꼴, 못 볼 꼴 보면서 단련된 멘탈인데 오히려 옳게 기죽이기 수가 빤히 보여서 싱거울 정도였죠. 제가 그날 인사 자리에서 신경이 쓰였던 건 미숙한 시누이들이 아니라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다고? 제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집값이 싸기도 하고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주아 씨는 차 끌고 다니기로 해서요. 어, 그래. 세아가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도움 필요하면 가리지 말고 말해라. 민준이 이놈이 영 뭐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해서 도통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 아니, 아버지. 민준이만 자식이에요? 늘 저렇게 민준이한테 못해줘서 안달이시라니까. 네 언니랑 너랑 다 시골일 때 100% 지원해줘도 말아먹었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아버지, 전 딱히 해주실 거 없어요. 예산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넉넉하고요. 이놈아, 나중에 저 두 놈들처럼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해라 지금. 저것들은 받아놓고서도 섭섭하다고 하지 않냐? 세아가 뭐 필요한 건 더 없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민준 씨 몰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이 재미없는 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해라. 아유, 아주 며느리가 예뻐 죽겠수? 눈에 넣어도 보지 그래요? 내가 또 뭘 거슬리게 했다고 그래? 마누라는 찬밥 취급하는 양반이 며느리 앞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허허실실거려서 신기해서 그래요. 신기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어머니를 찬밥 취급했어요. 좋은 날 꼭 해야 할 말도 아니고. 그래, 찬밥이었다가 끓임을 부어줘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주긴 했지. 참나, 언제 그렇게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 어? 분명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다정한 분이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새아가 새아가 하면서 언제나 뭔가 챙겨주려고 하셨죠. 시어머님도 좀 묵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으셨지 크게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요. 까탈스럽긴 하셨지만 예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 사이가 묘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내내 시아버지의 모든 말을 탐탁지 않아 하셨고 또 종종 괜한 트집을 잡으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아, 내가 오기 전에 두 분이 싸우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도 딱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또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종종 시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가서 함께 술 한잔 하자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시댁에서 새로운 식구가 된 절 가장 환영해 준 사람도 바로 시아버지였고요. 종종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고기를 안 좋아하는 저를 위해 제철마다 생선, 해산물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어쩔 때는 좀 황송할 정도로 잘해주시기도 했었죠. 어느 날 퇴근 전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웬일이세요? 세아가, 너 이제 퇴근하냐? 네, 이제 퇴근하려고요. 왜요? 내가 지금 너희 회사 근처인데 내려오면 바로 내 차 보일 게다. 네? 아버님이요? 갑작스런 방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집도 아니고 회사에 오신다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헐레벌떡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와서 시아버지의 차를 찾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제가 조수석에 타면서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기다려 보라고만 하시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궁금증만 증폭시켜 놓고 시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근처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생일 전날이었고 시아버지는 제게 생일 선물을 사주시기 위해 백화점으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였죠. 내가 알아서 사고 싶어도 이 늙은이가 젊은 애들 취향을 어떻게 알아? 가서 원하는 걸로 골라 잡아라. 너무 싼 걸로 잡으면 통과 안 시킬 거다.
시아버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고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덜컥 비싼 물건을 고를 수 없어서 발만 동동거렸죠. 죄송스럽게 늘 받기만 했으니 사람이 엄치가 있어야죠. 처음엔 작은 향수를 골랐다가 시아버지에게 빠꾸당하고 반지가 골랐다가 놓고 다른 거 고르라는 시아버지 압박에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받는 선물로 명품 가방을 고르고 말았습니다. 결제하면서도 제가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시아버지는 화통하게 웃으시면서 처음 선물이니까 큰 거 주지 내년에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가방을 보여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선물 주는 맛이 나서 그래.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은 아버지가 뭘 해줘도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거든. 어쩔 때는 성에 안 차서 더 내놓으라고도 하고. 근데 당신은 아버지가 삼을 해주면 거의 팔 만큼 반응하잖아.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것처럼. 또 당신이 아버지한테 늘 말을 예쁘게 하기도 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누나들은 3을 주면 10을 더 달라고 하는데 나야 아버지가 뭘 해주시면 왜 해주시냐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는 재미없는 아들이고. 알면 좀 고쳐. 그게 말이 쉽나? 근데 우리 아버지 기준을 너무 높여놓으셨는데 아버지가 가방 해주셨으면 난 당신 생일 선물로 뭘 해줘야 하나? 아유, 많은 거 안 바래요. 변기나 앉아서 좀 써.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시아버지에게 연민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6층짜리 원룸으로 구성된 건물을 소유하셔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건물주라는 게 말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어머님과 시누이 둘까지 책임지기에는 또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해줘도 더 해달라는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공허하셨을까 괜히 제 마음까지 외로워지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난 만큼 저도 더욱더 시아버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것에는 못 미치겠지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제가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도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고 아이 낳고 일을 그만둔 제게 용돈하라고 현금도 종종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휴, 제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저 늘 한 번을 더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10년이 훨씬 넘어갈 때쯤 왜 더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집에 있던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갔죠. 남편을 부축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나 병원 가야 돼 지금. 아버지가 암이시래. 대체 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듣기만 해도 무섭더군요. 암이라니. 매번 건강검진이 귀찮다고 미루셨던 시아버지가 근래에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배가 아프다고 식사도 잘 안 하셔서 처음에는 여름이라 식중독은 아닌가 싶었는데 나이도 있으시니 저와 남편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했었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저희에게 절망을 안겨준 겁니다. 남편이 보호자로서 시아버지와 병원에 가니 그 절망은 더 심각해졌죠. 시아버지는 정밀검사로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말기라는 단어에 저와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시아버지께서 이미 사기가 꺾이신 듯 보였네요. 70대 초반이었던 시아버지는 앞으로 본인에게 최소 10년은 남아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 저희 애들 대학 들어가는 것도 보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앞으로 살 날을 1년도 확실하게 할 수 없어지자 그저 패닉 상태에 빠질 뿐이었죠. 더욱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입원을 할지 집에서 치료를 다닐지 가족들이 다 같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둘째 시누이는 이미 선약이 있다고 참석조차 안 했고, 첫째 시누이는 몇 분 앉아 있다가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암 소식을 그저 시어머니 본인이 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정작 아프신 시아버지보다는 남편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는 나에 이미 초점이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예, 입원시켜라 입원. 나 그 인간 뒷바라지 못한다. 네 애미도 이제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줘야 할 나이야. 어머니한테 아버지 수발 들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든 간병인 쓸 거고 저도 자주 와서 도울 거고요. 어머님, 저도 계속 들를게요. 애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간 시간에는 저도 집 비울 수 있으니까요. 그 인간은 뭐라고 하디? 치료 받겠대?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치료에 의욕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남편의 설득 끝에 집중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수술이 불가능해서 방사능과 항암 치료를 독한 진통제를 복용해가며 받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치료에도 눈에 띄는 큰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더욱 치료 자체에 회의적으로 바뀌셨죠. 저도 남편도 매번 병원으로 출근 도장 찍으며 옆에서 응원했지만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한 달 채우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치료는 최소한으로 받고 그저 남은 인생을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리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방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주 4일도 방문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시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편찮으셔서 상태가 안 좋아지신다기보다 뭔가 정신적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보였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처음 요양병원 들어가는 날 1번 가고 나중에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가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가족은 오직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애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점점 우울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친정에 간 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바로 시아버지셨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세아가, 너 어디냐? 저 잠깐 친정에 왔어요. 민준이는 지금 회사겠지? 얘가 통 전화를 안 받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세아가, 나 좀 데리고 나가주렴.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못 버티겠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휴, 오늘 아침에 인사한 인간이 점심 먹을 때쯤 실려가고 방금까지 옆에서 농담이나 하던 양반이 다음날 아침에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통 불안해서 살겠니?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너희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갈까봐 무섭다 무서워. 나 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렴. 부탁이다. 나 그냥 내 집에서 편안히 눈 감고 갈란다. 네, 알겠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입소할 때 접수했던 남편에게 인터넷으로 퇴소 신청을 하라고 했고 저는 짐가방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네요. 가서 시아버지 상태를 설명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한 뒤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때 저를 본 시아버지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탁하게 불이 꺼진 것 같은 눈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탁하고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맑아졌죠. 퇴근한 남편과 시아버지 짐을 시댁으로 옮겼고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시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런 퇴원에 시어머니는 언짢아 하셨고 남편은 시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픈 인간이 그럼 아픈 인간들이랑 같이 있지. 누구랑 같이 있으려고? 지가 먼저 들어간다고 해놓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지는 법이야. 부정적이고 나쁜 기운으로만 찬다고. 예나 지금이나 남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저 지 걱정뿐이지. 아유, 이기적인 인간.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나와 결혼하고 사이에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린가요? 그것도 상대가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또 아픈 걸로 수발을 들게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남편이 부른 간병인이 옆에 있었고 평일에는 제가 종종 가서 있었고 주말이면 남편이 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샌 적이 없으셨네요.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견딜 수가 없으신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환영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시아버지께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가는 날에는 제가 시댁에 애를 맡기고 함께 갔다 오고 주말이면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죠. 제가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도 몸에 좋다는 음식재료 사가서 밥 차려드릴 때마다 옆에 계시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별의별 시비를 다 거셨어요. 다 늙어서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며느리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네. 어휴, 속 터져. 어휴. 가시돋친 말만 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는 시아버지. 그 사이에서 저는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저와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없을 때 시아버지가 시댁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알지 못했죠. 시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간병인이 없어도 될 만큼 체력은 회복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아무래도 복용하는 약이 많으니 옆에서 약 먹는 시간만 챙겨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한 번은 저와 남편이 하루 시댁에 방문을 못했던 날 시아버지께서 응급실에 갔다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게 됐죠. 저와 남편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진통제를 비롯한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해서 통증으로 경미한 발작이 왔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식사가 언제냐고 묻는데 시어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점심은 먹고 저녁은 안 먹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제때 안 하시고 약도 건너뛰신 거죠. 저와 남편은 하루 동안 시아버지 상태를 확인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차도를 보고 검사를 하기 위해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시댁에 데려다 드리고 시아버지가 쓰실 짐을 챙겨와야 했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시아버지께서 잠든 틈을 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시댁 문턱을 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제가 뭐 많은 거 부탁했어요? 약 제때 드시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약 먹기 전에 식사만 챙겨달라고 했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지르길. 내가 뭐 한 번 약 건너뛰었다고 이렇게 유난을 떨 줄 알았니? 그리고 내가 그 인간 밥을 왜 꼭 챙겨줘야 돼?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 잘만 걸어다닌 인간이 밥을 굶기는 왜 굶어? 어머니, 아까 병원에서 뭐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도 밥도 약도 못 드신 거 아니에요? 당장, 정말 당장 푹 쓰러질 정도로 기력 없는 양반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면 좀 깨워서 밥 먹고 약 먹고 다시 자라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내가 뭐가 예뻐서 그런 수고까지 해. 내가 왜? 너, 네 애미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옆에서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의 싸움을 두고 볼 수밖에 없던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있던 거대한 벽의 실체를 알 수 있겠다고요. 남편은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또? 전 분명 말했어요. 꼴도 보기 싫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혼하시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혼 안 한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셨잖아요. 아버지 옆에 남겠다고 한 건 어머니예요. 근데 왜 매번 옆에서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을 썩히시는 건데요.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죽어라 눈치 주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주방에만 들어가시면 또 뭘 처먹으려고 들어간다고 눈치 줘서 아버지가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나 그 정도 눈치 줄 자격 있어. 그 인간이 젊었을 때 허구한 날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손찌검하고 매번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내 영혼 갉아먹었으니까 난 늙고 병든 인간 옆에 두고 눈치나 줘야 속이 풀리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혼하라고 할 때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아무리 사과를 했어도 그저 이런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예전에 잘못한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뭐하러 그래요? 대체 뭐하러? 어머니, 그렇게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아버지한테 복수하신다고 예전에 쌓인 서러움이 풀릴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저희도 그냥 피만 마른다고요, 피만. 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 그 인간한테. 당신 늙고 병들면 두고 보라고. 내가 처절하게 외롭고 서럽게 만들 거라고. 네 애비는 그저 과거 업보 돌려받는 거다. 너나 고깝게 보지 마라. 네 애미도 젊었을 때는 지금 네 애비만큼 불쌍하게 살았어. 대체 왜 시어머니가 늘 시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두 분 사이가 냉랭하기만 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듣기로는 과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았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면서 기세가 누그러지니까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다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거진 다 들어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속죄의 의미로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없어, 끝이. 매번 아버지가 사과한다고 가져다 바치면 왜 이것뿐이냐, 이걸로 용서받고 싶냐, 무지하게 조롱하셨지. 그냥 그때부터는 어떤 보상으로도 어머니가 받았던 상처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립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말했어.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라도 이혼하시라고.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어머니한테 좋은 것 같다고. 너무 아버지와의 관계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게 어머니한테 안 좋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하셨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고. 그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고 진짜. 그게 같이 사는 자식들한테 할 짓이야? 진짜 내가 피가 말라서 독립했어. 누나들도 도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나왔지 뭐.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남은 평생에 걸친 복수를 한다는 시어머니와,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기에 그런 아버지도 사랑하는 남편 모두 다 이해가 갔기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복수 방식이 당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가혹하다는 것과, 자식인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본인에게도 유해하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시누이들에게도 점점 뒤돌기 시작했어요. 아예 일말의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게 됐죠.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시누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희 집에는 당장 시아버지에게 내어드릴 방이 없었기에 그저 제가 시댁으로 출근하듯 가서 시아버지를 챙겨드렸고요. 남편은 퇴근을 아예 시댁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은 시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꼭 저희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손주들과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더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복용하는 약은 나날이 늘어만 갔고, 손등에는 더 이상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가죽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고 석 달이 지날 때쯤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생신일지도 모르니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 사이가 서먹서먹하다 못해 거칠거칠까지 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참기로 했죠. 주말에 날을 잡아 시아버지 생신 축하 계획을 위해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네요. 다음 주 아버지 생신? 어머야, 나랑 정숙이랑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여행?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도착하지. 수요일이면 아버지 생신이잖아.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다고? 그럼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감으로. 지금이 비수기라서 티켓이 싸더라고. 엄마가 말 안 했어? 난 엄마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제정신이야?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 있는 거 다들 몰라?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생신이야. 근데 고작 그 해외여행으로 아내랑 딸이 자리를 비우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니? 이미 몇 주 전에 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다 했는데 며칠 자리 비운다고 무슨 일 안 나? 너는 꼭 무슨 일 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한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집에 제정신 바뀐 건 나뿐이냐고. 남편은 속이 터져라 미치려고 했고 저는 어차피 와봤자 좋은 꼴 보여줄 사람들도 아니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고 남편을 위로했네요. 시아버지의 생신날 새벽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괌으로 떠났고 남편은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을 빠짐없이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에 갔다가 수산시장에도 가고 마지막에는 마트까지 들러서 어마어마하게 장을 봐왔네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주무시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공항으로 떠나 텅 빈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셨죠. 장을 다 보고 애들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가자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사람처럼 힘겹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저희에게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남편이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을 때 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렸고요. 딸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했던 스피치를 보여드리고 아들은 유치원 장기자랑에서 했던 춤을 보여드렸죠. 시아버지는 공연 잘 봤다고 애들에게 종이접기로 이것저것 접어서 주셨습니다. 공연비라고 말이죠. 몇 시간을 주방에서 고생해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만들어 시아버지 생일상을 받으렸네요.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서 배부르게 드시지는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맛있다는 표정으로 한술 한술 뜨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배부르게 먹은 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본인 무릎을 베고 잠든 손주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입을 떼셨어요. 내가 벌 받나 보다. 저와 남편은 영문 모를 시아버지의 말에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예전에 민준이 네 애미한테 잘못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당장 오늘 내일 해도 아내나 딸들이나 비행기 타고 여행이나 가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벌 받는 거면 저희도 옆에 없어야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할 만큼 사죄하셨고 아버지는 벌 받을 만큼 잘못하신 것도 없어요. 제게는 늘 좋은 아버지셨으니까요.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몇 번 입을 달싹이더니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건지 바람 쐬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힘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제가 나를 많이 아껴서 그런다. 분명 제 애미 마음도 다 이해를 할 거야. 근데 마음이 기울어서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참, 나도 후회할 일만 어지간히 많이 만들고 살았네. 공허하고 허무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제가 이 집 식구가 되기 전에 아버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전 모르지만 제게 아버님은 그 누구보다 다정한 최고의 시아버지셨어요. 남편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남편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시겠죠. 그러니까 저나 남편에게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도 후회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셔서
저희도 아버님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고개를 떨구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가까이 가서 그저 어깨를 감싸 안아드렸죠. 잠에서 깬 아들도 막 깨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엄마가 할아버지를 껴안아주고 있으니 본인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더군요.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저도 아이들도 그날 시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시아버지도 뭔가 다짐을 하셨나 봅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어떤 남자분 하나를 대동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와 같이 나타난 남자는 본인을 시아버지의 변호사이자 유언장 집행인이라고 밝히더군요. 아, 시아버지에게 저희에게 할 말을 준비하셨나 보다.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희 앞에 증여 계약서를 내밀기 직전까지 말이죠. 아버지, 이게 맞다. 이제 나도 정리를 좀 해야지. 나도 이제 내 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겠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이걸 왜 저희한테 주세요? 어머니나, 아니 누나들도 불러서 해야죠. 아니, 너희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진 원룸 건물은 50% 너희 둘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네 애미랑 누이들한테 셋이서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줄 거다. 또 내가 죽고 나면 내 통장에 있는 3억까지 너희한테 상속되게 해줄 거야. 건물은 미리 증여하는 거고 유언장에도 그대로 적을 거다. 나 아플 때 특별 부양해준 니들 2명한테 법적 권한이 최대한 가도록 여기 최 변호사가 할 거니까 걱정 말고. 그동안, 아니, 아직 내가 눈을 감진 않았지만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 아버지, 이러는 게 어딨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원한다고 지금까지 아버지 모신 줄 아세요? 니들이 재산 노리고 한 거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나는 그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돈을 끌어안고 죽겠니? 어디다가 뿌리겠니? 이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거저 얻은 게 아니라 내 일부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사람한테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뿐이니까 부디 받아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참 고생 많았다. 민준이는 답답한 아버지 옆에서 참느라고 고생 많았고 우리 새아기는 다 늙은 시아버지 간병해 주느라고 고생했고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한 게 많어. 시부모도 부모라고 참 애썼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먼저 저를 딸처럼 잘해주신 건 아버님이세요. 전 진짜 그냥 해주신 만큼 드린 건데, 아니, 저한테 지금까지 해주신 만큼 다 돌려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니다. 줄 만큼 많이 줬어. 너희 덕분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좋게. 이제 정말 눈 감는 게 두렵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너희가 이걸 받아줘야 정말 끝까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부디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 무겁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눈 감아서도 후회 없게 만들 만큼 영향을 준 모양이었어요. 그 말이 너무 버겁고 또 죄송한 거 있죠? 시아버지의 뜻대로 증여계약서를 변호사의 도움대로 작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예상했습니다. 이걸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그대로 넘어가진 않으실 거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한 차례 난리가 나섰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을 때 시누이 2명이 들이닥친 거죠. 둘은 시아버지의 재산 일부분, 아니 대부분이 저와 남편에게 증여된 걸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작은 방에 며느리랑.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것도 잊은 건지
도저히 아픈 사람 앞에서 보일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약에 뇌가 쩔어져서 판단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제정신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요.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아버지가 민준이랑 전현한테 건물 50% 넘기신대. 이미 증여까지 했고 아버지 나머지 재산도 쟤네한테 준다고 하잖아. 아니, 민준이만 아버지 자식이에요? 나랑 정숙이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냐고요. 형님, 목소리 좀 줄이세요. 지금 아버님 몸 상태 알고도 넌 입 닥쳐. 너랑 민준이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바람을 넣는지 몰라도 우린 전혀 용납 못해. 저 양반이 진짜? 아니, 미숙이랑 정숙이는 당신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난 어떻게 하라고? 평생 당신 옆에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살았는데. 당신 언제든지 나랑 이혼할 수 있었어. 그거 안 하고 옆에 남은 건 당신 선택이야. 이제 상관 안 해. 내 인생 절반을 당신한테 미운 짓 하고 또 절반은 사과하고 산 걸로 좋게. 한 놈은 기억 못하고 당한 놈만 기억한다더니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거 지금까지 당신한테 쭉 사죄해왔고 이제 상관없어. 어차피 당장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도 이상한 것 없으니까 더 이상 후회할 일 안 만들고 살 거야. 그리고 미숙이 정숙이 너네 한평생 아버지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나머지 인생은 알아서들 살아. 내가 한 푼도 안 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건물 나머지 50% 니들이랑 니 애미한테 줄 거니까 사이좋게 논아서 뭐든 하고 살아. 일을 해, 일을. 이것만으로 니들한테 많이 하는 거다. 언제까지 변변치 않은 직업 하나 없이 애비한테 타간 돈으로 살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돈 묶어놔봤자 돌아가시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해야지. 쟤네가 뭐가 예쁘다고 그걸 다 줘요? 그럼 니들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공정했었냐? 그저 니들 애미한테 들은 혐오와 미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애비를 애비 취급도 안 했으면서 나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잘했던 민준이랑 세아가한테 내 남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더 이상 군말하지 마. 더 말 보태면 나머지 50%도 도로 없던 일로 만들 테니까. 최 변호사한테 이미 다 말해놨다. 니들이 상속 재산 분할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니 잘 막아달라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입 다물어.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부모 노릇이야. 제발 독립 좀 해라, 독립 좀. 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독립해서 일하면서 제목 해내면서 살아. 거의 울부짖는 시누이들에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고 늘어지면 줬던 것도 빼앗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분이 안 풀려서 이곳저곳 치고받고 하더니 나가버렸네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노려보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만 쳐다봐. 어차피 꼴도 보기 싫은 얼굴 왜 자꾸 쳐다보나?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포기했잖아. 왜 이제 와서 더 실망한 척을 하시나? 나는 이제 당신한테 할 만큼 했으니 예쁜 딸 둘이랑 잘 살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미안했던 일이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이 집은 내버려 둘 테니까 잘 살아. 나처럼 아프지 말고. 그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시댁에 둘 수 없어서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엔 왜 왔냐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나간다고 하자 난리를 부렸네요. 이제 와서 또 나가냐고 하면서요. 저희 집으로 오신 시아버지는 후련해 보이시기도 했고 또 서글퍼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리셨고요. 그래, 후회하면 안 되지. 후회하면 안 돼. 마치 본인에게 되새기는 듯한 말이었어요. 어딘지 그 모습이 결의에 차 있어 보여서 쉽게 다가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10개월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원하시던 대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기처럼 잠든 얼굴로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셨죠. 마지막 가는 것까지 후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의 장례식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또 동시에 웃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전 시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며 울고 웃었어요. 정말 끝까지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던 건 장례식 내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발인 날까지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아픈 곳 하나 없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했고 또 허전한 빈자리에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슬픔을 차마다 느낄 새도 없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익숙한 사람 두 명이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본인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시누이 두 명이었죠. 남편은 제가 뭐라 말릴 새도 없이 그 둘 앞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짜 누나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고작 그 돈 때문에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도 오지도 않아? 이해봐라. 고작 돈이란다. 참네. 너는 많이 받아서 아쉬울 거 없겠지만 우린 억울해서 요즘 잠도 못 자. 진짜 장난해? 염치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더 바라면 안 되지. 대체 어디까지 구질구질해질래? 뭐? 구질구질? 이게 진짜 돌았나? 야, 잔말 말고 건물은 그대로 둘 테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3억 그거나 내놔. 너희는 건물 50% 가져가니까 그 돈이나 내놓으라고. 너야말로 양심 있으면 그거 혼자 꿀꺽하는 거 아니지? 아니, 못 주겠는데? 그거 누나들한테 주면 우리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후회할 일이라서 못 줘. 두 달이 멀쩡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아, 정신이 온전치가 못해서 어려우려나? 뭐? 이 자식이 진짜? 짝! 하다 돈 내놓으라고 패악질하고 이제 동생 뺨까지 갈기는 시누이들. 저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선을 그저 무시하고 넘다 못해 지려밟는 호용치 이상의 무례함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삐가 풀리고 눈이 도는 기분이었죠. 야, 너 이리 와.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 너 이거 못 나?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갈긴 둘째 시누이 머리 끄댕이를 낚아챘어요. 말 그대로 나비처럼 낚아서 벌처럼 쌌죠.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참았거든요. 시누이 두 명의 주제넘는 행동들을 말이죠. 야, 니들이 아버님한테 대체 뭘 해드렸어? 얼굴 비추는 것도 안 한 것들이 왜 이제 와서 걸리니 뭐니 난리냐고. 너 이거 안 놔? 이거 당장 놔. 손모가지 부러뜨리기 전에. 아, 무섭다, 무서워. 부러뜨리라고. 내 손모가지 부러지면 너는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제가 둘째 시누이 머리끄댕이를 마치 질기고 질긴 미역 마냥 잡고 놔주질 않자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돈을 달라고 난동 부리는 두 명을 데려가라고 말이죠. 이후 시누이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진짜 상속증여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기각됐죠. 몇 달이 지나 더 이상 저희에게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자 아예 다른 먹잇감을 찾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누이 두 명은 시어머니가 사는 집까지 팔아 나눠가지고 시어머니를 월세집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거의 연을 끈다시피 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알 수 있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시누이들에게 부모님이란 존재는 그저 뼈만 남을 때까지 살이란 살은 모조리 발라먹는 생선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질릴 대로 질리고 마음이 뜰 대로 떠서 시누이들에게 탈탈 털리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본인의 복수를 위해 다른 가족들까지 괴롭게 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그 복수와 증오로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불참했던 게 남편에게는 큰 상처였나 봐요. 주기적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긴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 거냐, 다음 명절에는 올 거냐,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제게도 그냥 무시하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시어머니를 보러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복수를 시작할 때는 무덤 2개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죠. 복수할 상대방과 복수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에 대한 복수는 정의구현의 이름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복수는 잘못했다가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 또한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를 향한 시어머니의 증오는 너무나 역사가 길고 그만큼 묵을 대로 묵어서 언젠가 복수의 목적도 또 정당성도 모두 변질된 건 아닌가 싶어요. 이해도 되고 안타깝다가도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에 속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저께 베란다에 둔 서랍장에서 시아버지가 애들에게 접어주셨던 종이접기 꽃이랑 동물들을 한 움큼 발견했거든요. 왜 애들이 재롱을 부려서 공연비라고 대신 주셨던 거 말이에요. 딸이 상자에 넣어 지금까지 잘 간직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괜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립기도 하고 또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평소 제가 즐겨 듣던 채널에 보내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아직도 종종 술이 들어가면 시아버지를 회상하며 울곤 합니다. 여보, 왜 늘 못해드린 것만 기억날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랬지? 내가 뭐 얼마나 바쁘고 비싼 놈이라고. 사랑이란 형태의 종착지는 늘 후회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생전 얼마나 잘하려고 했어도 떠나고 나면 그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 마련이겠죠.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시아버지께서 진심을 알아주신 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회 없으려고 한 만큼 시아버지께서도 저희에게 후회가 남지 않게 잘해주신 거겠죠.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잘 정리해서 훗날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던 저희 애들에게 쓰고 싶습니다. 저희 애들 대학 가는 것까지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꼭 하늘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이 슬픔은 완화시켜주지만 역시 그리운 만큼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 같네요. 시아버지 손길이 고스란히 남겨진 종이접기를 보고 언제나 다정하셨던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늘 후회 없는 순간을 사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이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육아를 해보니까 육아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미운 3살 첫째 아들과 세상 모든 게 신기한 2살 둘째 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게다가 최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혼자 다짐했어요. 비록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꼭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혼 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대체 어떤 남편이랑 살았길래 그런가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잠깐이나마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야말로 본인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남자였어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도 모르고 혼자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다 그런 거라고 하던데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런 철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실 겁니다. 저는 전라남도에서 양파로 유명한 지역에서 자랐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생각해주는 부모님 덕에 남부러울 것 없이 컸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저는 공부도 참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죠. 학창 시절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기특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성적표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오로지 부모님을 위해 공부했고 그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가 걸릴 만큼 좋은 학교였어요. 아버지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많이 우셨어요. 트럭 운전을 하다 사고로 다리를 한쪽 절게 되면서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몸도 성치 않아서 네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너는 네 엄마가 다 키웠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우리 큰딸 덕분에 힘이 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도 나도 든든하게 살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 드릴게. 걱정 마요, 아빠. 말만 들어도 대견하다, 우리 딸. 수고했어. 원래 운전으로 먹고 살던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어머니가 하던 농사를 도와주게 됐어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2배로 열심히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대학교 입학식 날 오랜만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부모님을 보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또래 부모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야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맺힐 정도였죠. 그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한눈 한 번 안 팔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처럼 놀고 싶다가도 무안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편히 놀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취업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기업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만큼 풀릴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꼭 돈이 많아서 좋은 옷, 좋은 음식만 해줘야 부모인가요?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이셨죠. 형편은 어려워도 부모님은 절대 저와 여동생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면서 싸운 적이 없으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는 모습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그렇게 일만 하던 사이였는데 한 번은 제 실수로 남편이 야근을 하게 된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남편이 있는 팀으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잘못 전달드려서 다시 하셔야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미안하면 밥이라도 사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따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동안 일적으로 힘들었던 점을 서로 털어놓게 되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 남편도 배려심 깊고 늘 저를 먼저 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한 데다가 불같은 성격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어쩌지 못할 만큼 센 성격이라 며느리였던 저는 어땠겠습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의 기분을 살피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도 저와 사정은 비슷하더군요. 아버님은 타일 시공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주부셨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타일 시공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이 화내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셨거든요. 당신은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벗어났어? 세탁기 돌리는 것도 일이야, 일. 이거 당신이 다 해놔. 냄새나는 옷을 어떻게 계속 입어? 그럼 당신이 세탁기 돌려서 싹 다 널어놔. 벗어놓을 줄만 알지 세탁하는 건 모르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둬. 며느리도 왔는데 왜 그래? 아버님은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리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늘 어머님께 져주셨어요. 그날도 아버님은 어머님의 호통에 져주셨고 저와 남편은 도망치듯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누가 봐도 아버님이 억울할 만한 상황인데도 항상 어머님께 져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시댁의 풍경이 낯설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의아한 듯 물어봤어요. 나는 어머님 화내는 거 많이 봤는데 아버님이 화내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우리 아빠가 항상 져주시는 거야. 엄마 화낼 때 한마디 더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잔소리 시달려야 되니까. 난 절대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엄마는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매번 저렇게 집안일 하는 건 싫어한다니까. 어머님은 그럼 맞벌이 했던 적도 없으셨어? 한 30 중반까지는 일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쭉 아빠 혼자 외벌이였지. 그래도 아버님 일하실 때 옷이 많이 더러워질 텐데 빨래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내가 태어날 우리 애랑 당신 위해서 열심히 살게. 부모님처럼 살고 싶던 저와 달리 남편은 절대 부모님처럼은 안 살겠다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던 남편의 말이 시부모님을 자주 볼수록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님 성격이 난생 처음 볼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결혼 준비 당시 상견례를 할 때도 양가 어른 모두 60대였지만 저희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많이 늙은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너무 고운 어머님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곱디곱던 어머님 모습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폭군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던 남편이 어머님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논다면서 제 멋대로 구는 날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만행만 늘어나도 끝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꼴보기 싫던 모습은 술 먹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꼭 애들 다 재워놓고 나면 시끄럽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타박하듯 말했어요. 애들 잔다고 조용히 들어오라니까? 그놈의 술 좀 작작 마실 수 없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처박혀서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내가 술도 못 마셔? 집구석에서 애들이랑 편하게 놀고 있던 사람이 뭘 알겠어? 내가 하루 종일 놀았던 걸로 보여 지금? 그럼 당신 집에서 애들 보든지 내가 나가서 일하게. 나는 뭐 쉬운 줄 알아? 밤늦게 들어와서 술주정을 늘어놓던 남편은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했어요. 정말 확 내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을 타박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나서야 화가 풀렸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밖에서 술도 못 마시게 했네요. 그랬더니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애들이 둘 다 어릴 때라 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였는데 남편은 자기가 먹고 마신 밥상 하나 치울 줄을 몰랐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꼭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식탁에서 술이랑 간단한 안주를 먹고는 몸만 일어나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먹었으면 좀 치우고 일어나. 왜 맨날 먹고 일어나기만 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지. 집안일은 일도 아니야? 당장 먹었던 거 다 치워.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곱게 살려면 지금 먹은 거 당장 다 치우란 말이야.
저는 절대 애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늘 화가 솟구쳤죠. 그날도 제가 평소랑 다르게 심하게 화를 내니까 남편도 겨우 움직였던 겁니다. 왜 남편들은 결혼하면 게을러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게을렀던 사람이 결혼 전에 잠깐 안 그런 척 했던 걸까요? 정말 게으르고 이기적인 남편 모습에 마흔이 된 아들을 한 명 더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싸우고 나면 싸우기 싫어서라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를 정말 황당하게 만든 건 며칠 뒤 남편이 보였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술을 사와서 식탁에 내려놓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 술 안주 좀 만들어줘. 내가 왜 당신 술 안주를 만들어? 내 밥도 못 차려 먹고 있는데 애들 먹이고 입히느라고 배가죽이 등에 붙은 거 안 보여? 당신이 직접 차려야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랍니까? 진짜로 남편은 본인이 차려 먹으면 본인이 치우게 될까 봐 저한테 시키려는 거였어요. 너무 당당하게 술까지 사와서 저를 보고 당당하게 술상 차리라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차라리 벽에 대고 욕하는 게 더 시원하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헛웃음을 내면서 말했죠. 차려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차려서 당신 술상을 차려줘? 그럼 당신도 같이 마셔. 잘 됐다. 같이 먹으면 당신이 치우면 되겠네. 맨날 나만 먹어서 화가 났었구나. 당신 정신 나갔어? 집안일에 애들까지 보느라고 잠을 자도 모자란데 나보고 술상 차리고 치우기까지 하라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구 미쳐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술상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난리야. 나는 뭐 밖에서 놀다 왔어?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 왜 집에서 놀아? 별거 아니면 당신이 차려. 나도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 좀 받아보자. 저는 술상 별것도 아닌데 못 해주냐면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밥상 차려오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 말대로 별것도 아닌데 제가 남편한테 부탁 못할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로 지친 부인한테 놀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내고 애를 보면서도 다시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저라고 일 욕심이 없었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니까 엄마 손에 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육아휴직을 길게 썼던 건데 몰라주는 남편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철딱선이 없는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술상 안 차려준다고 시댁으로 간 거 있죠? 저희 어머님 성격에 가만히 계셨겠어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셨죠. 그날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치셨으면 옆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답니다.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유세를 떨어 유세를 떨길.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 술상 하나 못 차려줄 거면 왜 집구석에 있어? 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집안일하고 애 보고 있어요 어머님. 뭐가 대단하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는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저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황당했어요. 술상 안 차려준다고 시댁 간 남편이나 그런 남편을 감싸는 어머님이나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 저희 부모님까지 말하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화가 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 어머님 보고 배웠어요. 종종 가보면 아버님 퇴근하고 오셨는데도 청소하고 계시던데요. 어머님이 하도 잔소리 하셔서 직접 하시던데 저도 이러다 보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시니까 어머님을 보고 배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 먹이는 것도 바쁘니까 그렇게 남편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요? 그동안 남편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날 결국 어머님과 긴 통화 끝에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시댁에서도 저만을 위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뭘 이 정도로 그러나 싶으시죠? 저만 보면 밥 타령해서 제가 밥통으로 보이나 했는데 남편은 아예 저희 부모님까지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신혼집인데다가 시댁도 서울이라 시댁은 자주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친정을 가려면 주말에 1박 2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친정이 멀다면서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명절에 말이죠. 연휴에 휴일이 껴있어서 길게 쉴 수 있던 명절이었는데도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제 말에 귀찮은 듯이 말하더군요. 전라남도까지 어느 세월에 가. 길이라도 막히면 애들 울고 시끄럽고 피곤해지는데 그냥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오시라고 해. 우리 집이 섬에 있어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뭐 애들 짐까지 다 챙겨서 시댁 가는 게 좋아서 가는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은 가깝기라도 하잖아. 당신 고향 가면 시골이라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까워서 당신만 좋지 나도 좋은 줄 알아?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나도 시댁 안 갈 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직접 오시라고 해. 야, 우리 집은 가깝잖아. 그냥 선물이나 좀 보내드리고 다음 명절에 가자. 당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는 별일 없어도 자주 가서 선물도 드리잖아. 우리 부모님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도 이럴 거면 나 매달 용돈 드릴 거야. 제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버럭 화까지 내더군요. 저야말로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났어요. 대체 멀다고 명절에 안 가겠다는 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연휴가 길었던 명절에도 힘들다는 핑계를 대니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댁에는 문턱이 닳도록 가던 남편이라 더 야속했네요. 게다가 시댁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안부 전화도 쉽게 하는 법이 없었죠. 이러니까 제가 서운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댁에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갈 준비를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을 직접 올라오게 하란 말은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차를 바꾸자면서 몇 달 내내 아이처럼 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뻔뻔한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차로 바꿔야지. 그래도 아빠가 명색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구색을 맞춰줘야 우리 애들도 기가 안 죽지. 이제 3살 되는 애들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자기가 차 바꾸고 싶어서 애들 핑계를 대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애들 간식이라도 챙겼겠죠. 그런데 남편은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었어요. 애들이 배고파서 울어도 본인 배부르면 애들이 울거나 말거나 뻗어서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친정도 힘들다면서 안 가는 사람인데 차 바꾼다고 가겠습니까? 자꾸 차 얘기를 하면서 애처럼 구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 생각했다고 그래? 지금도 애들 태우고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 운전하는데 떼쓰고 칭얼거린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번에 차 바꾸면 당신 복직하고 애들 등원도 내가 다 할게. 우리 집도 멀다고 안 가는 사람이 퍽이나 가겠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뵈러도 자주 가면 될 거 아니야.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믿지. 그동안 당신 하는 거 보면 차 바꿔줘도 안 갈 사람인데. 이래서 집에만 있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당신 나중에 우리 애들 무시당하면 당신 탓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이 명절에 순순히 우리 부모님 뵈러만 잘 갔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차를 바꾸재. 애들 진짜로 생각하면 돈이나 아꼈어. 그동안 남편은 술값으로 용돈을 모조리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서 후배들 밥 산다면서 카드도 많이 쓰고 다녔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차를 샀다가는 정말 손가락 빨고 살겠다 싶었죠.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의지한다는데 저는 남편을 의지하기는커녕 제대로 가장 노릇은 할까 싶었습니다. 보통 남자들 자식 생기면 철든다고 하는데 왜 저희 남편은 나이를 거꾸로 먹었던 걸까요? 정말 결혼 당시 애가 둘이 아니라 남편까지 셋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정말 남편이 애만도 못하구나 느끼게 됐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저희 아버지 생신 때 있던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명절 외에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도 친정에 안 가겠다고 버텨서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이런 사람도 사위라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죄송할 지경이었죠.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소파에 뻗어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생신이라고 뭐 사위 보고 싶겠어? 그냥 애들이나 데리고 다녀와. 나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할까봐 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일어나서 옷 입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보통 애기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먼 길 가기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남편 데리고 외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저 애를 새 키우는 엄마라고 해도 될 정도 아닐까요? 남편은 제가 계속 보채니까 겨우 몸을 일으켜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이때라도 저는 남편이 큰 사고를 칠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했어요. 저는 전라남도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 내내 궁시렁거리는 남편을 보면서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신은 6월이었는데 그때가 딱 양파 수확철이었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양파를 재배할 때는 양파 잎을 먼저 낫으로 다 잘라주고 그 후에 비닐 가운데를 낫으로 바닥을 갈라준 후에 손으로 양파를 뽑아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양파를 수확하는 일은 손도 많이 가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 한다고 사람 죽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남편 태도만 떠올려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랜만에 제가 남편과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잔뜩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드렸고요. 가자마자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을 먹고 애들 크는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부탁하듯 말했어요. 오랜만에 사위도 왔는데 손 좀 빌려야겠다. 오늘이 양파 다 뽑아야 되는 날이거든. 다음 주에 비가 온다잖아. 비 오기 전에 다 뽑아야 되는데 양파 잘 뽑으면 저녁에 소고기로 진수성찬 차려줄게. 제가 저런 일 해봐야 도움이나 되겠어요? 왜 못해? 다 알려주면 금방 할 거야. 저녁에 내가 아주 제대로 된 밥상 차려줄 테니까 나가자고. 옷 갈아입고 나와. 남편은 저희 어머니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는 다 같이 밭으로 나갔어요. 저는 애들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남편과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이걸 언제 다 해요? 여기부터 저 끝까지 양파잎을 언제 다 낫으로 잘라요? 아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이게 뭐가 많다고 그래. 그냥 좀 하라는 대로 해봐. 저는 남편의 끊임없는 불평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늘어놓는 불평이 신경 쓰였는지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상황이 이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편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낫을 처음 써봐서 힘든가? 그럼 내가 양파잎 다 자를 테니까 비닐 뜯어서 양파 뽑는 거라도 자네가 해봐. 다른 일 한다고 편하겠어요? 땡볕에서 하는 일이 다 힘들지. 그래도 잘 좀 해봐. 손도 큼직한 게 금방 자랄 것 같은데. 자자, 나보고 따라 해봐. 어머니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듯이 차분하게 양파를 잘 뽑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남편이 퍽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협박이라도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표정을 계속 구기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을 알려주던 어머니는 혼자 해보라면서 낫을 들고 양파 잎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영 속도도 안 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서방, 제대로 좀 해봐. 아유, 그러다 해 저물겠어. 내가 저녁에 소고기 사준다니까. 그러자 갑자기 남편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양파밭에 침을 뱉는 게 아니겠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무리 철이 없는 남편이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무안해진 어머니를 대신해서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죠. 당신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거 금방 끝난다니까. 나랑 하면 될 거 아니야. 정서방, 힘들면 저기 그늘 가서 좀 쉬어. 쉬엄쉬엄 하면 금방 해. 그런데도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손에 낀 장갑을 바닥에 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너나 심어. 나 고급 인력이야.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밭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려고 공부했지. 이렇게 양파밭에서 이런 일이나 하려고 공부한 줄 알아? 오랜만에 내려온 사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다 못해 경멸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아버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까 밭을 내다보고 계셨고요. 저는 혹시라도 애들까지 나올까 싶어서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그냥 서울 가. 왜 성질이야? 누가 죽을 일이라도 시켰어? 여기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릴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버려.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그냥 가버리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무시하나 싶었거든요. 자격지심 같아서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희 집만 오면 빨리 서울 가자며 보챈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정말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크게 실망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가라니까 정말 남편은 서울로 가버린 거 있죠? 마치 가라는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서울로 쏜살같이 가버렸다니까요. 차라리 잘 되다 싶어서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양파를 다 뽑고 있었습니다. 계속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괜찮다면서 안심시켜드렸어요. 부모님께는 철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둘이서 양파를 모두 캐고 나니까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겁니다. 저희 집을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가버린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 정말 남편 놈 가만 안 두겠다는 작정으로 아버지 생신이라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제대로 실망시키더군요. 바로 어머님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남편 놈은 서울로 가라고 했더니 집으로 안 가고 시댁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친 거 있죠? 진짜 나이 40 넘게 먹은 40대 초반 아저씨가 애들만 하는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누가 자식을 둘이나 둔 아빠로 보겠어요? 남편만 봐도 한심스러운데 어머님마저 한술 더 떠서 치마폭에 남편을 푹 감싸고는 제게 화내는 꼴이었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제게 말하셨어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우리 아들을 밭에서 일 시키래?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곱게 키웠는 줄 알아? 이런 교양머리 없는 집구석 같으니라고. 세상에 누가 보면 남편이 저희 집 밭에 있는 양파 모조리 뽑고 간 줄 알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야말로 그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나이값 못하고 교양 없는 건 시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사돈을 무시하고 깔보는 건 교양 있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교양 없는 사람 제대로 보여드려요? 어머님이야말로 교양도 없고 화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귀하고 아까우면 평생 데리고 사셔야지 장가는 왜 보내셨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냐? 너 옛날 같았으면 벌써 소방 맞고 쫓겨났어. 어디서 말대답이야? 세상 좋아진 줄이나 알아. 벌써 뺨 맞고 울면서 맞아 죽었어. 지금 그게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딱 기다리세요. 내가 진짜 교양머리 없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어머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광주 송정역까지 갔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는 SRT가 없어서 서울로 가는 SRT를 타러 송정역까지 갔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서 하루 종일 힘들었을 어머니한테 애들까지 맡겨두고 올라갔어요. 제가 직접 가서 제대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댁이 있는 수서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는 게 저만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묶어서 교양 없다고 욕하던 어머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교양 없는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시댁불은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면서 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양팔 옷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찾아오면 뭐 어쩌려고 여길 찾아와? 진짜 맞아 죽는 꼴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온 거야? 너는 그 머리로 어떻게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도 들어갔니? 진짜 교양 없고 생각 없는 걸로는 네가 1등 해먹어. 저는 갑자기 맞은 뺨에 놀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 눈에 뵈는 게 있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맞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어서 2판 4판이다 싶어서 어머님의 뺨을 똑같이 때렸어요. 그리고는 저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란 어머니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요즘 누가 아들 품 안의 자식처럼 키워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러니까 딱 어머님처럼 살더라고요.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쳤어? 네가 뭔데 내 손주들 데리고 보여주네 만에 내 아들 앞세워서 협박질이나 하고 뒤에서 내 아들 조정이나 하려고 하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고? 속셈은 무슨... 있긴 있네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아들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서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평생 데리고 애처럼 키우고 사세요. 난 이제 조도 안 가질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어딜 찾아와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어머님은 제게 소리를 지르더니 또 한 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을 말린 건 남편도 아닌 아버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어머님과 싸우는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제가 도장 찍고 살았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말리면서 화를 내듯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덮어놓고 저 자식 편을 드니까 점점 더 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서 참은 줄 알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준 거라고. 당신 계속 이럴 거면 저 한심한 놈 데리고 나가서 둘이 살아. 어머님은 집을 나가라는 아버님의 호통에 갑자기 깨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과하려고 하시는데 기가 막혀서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간사하고 교양 없는 어머님 며느리로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너무 천박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찍으세요.
저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제 다짐은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양파를 수확하다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양파 때문이었겠어요? 그동안 애들 둘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다 살지도 못하고 화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양육권을 남편은 가져갈 생각도 없었대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굳이 세장가를 가야겠다면서 어머님이 애들 데려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고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일도 하고 애들도 볼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더군요. 오히려 남편이 없으니까 애들 보는 게 더 쉬운 거 있죠? 그동안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정말 애 같았던 게 맞긴 했나 봅니다. 제가 복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애 키우는 동안 남편은 뭐 했는 줄 아시나요? 사내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여직원들이랑 그렇게 연애를 하고 다녔답니다. 제가 왜 저런 사람이랑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창피하더군요. 듣기 싫은 전 남편 소식을 주변에서 항상 소식통으로 전해주는데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이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저랑 가장 친한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시더군요. 전 남편 그동안 사내에서 연애하고 다니더니 이번에는 하청업체 여직원 꼬셔서 결혼 준비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었어?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양육비나 보낼 것이지. 양육비도 안 보내?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 하청업체 여직원한테도 돈 엄청 뜯긴 것 같던데. 사람이 보는 눈이 없으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하여튼 못났다 정말. 부장님 말을 듣다 보니까 남편은 본인이나 9살이나 어린 하청업체 여직원과 결혼을 하려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것 같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결혼하려다 그 하청업체 여직원이 현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말까지 들리더군요. 정말 끝까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한 데서 뒤통수 맞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여자였는지 이제 알았어.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누가 여보고 당신이야? 도장 찍어서 남남이잖아.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애들 찾지도 마. 애들이 아빠도 안 찾으니까 양육비나 보내. 돈 보내기 전에는 애들 머리카락 하나도 못 볼 줄 알아. 저는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에게 돈이나 보내라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친정집에도 찾아오는 걸 보면 남편이 정말 보통 철면피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뻔뻔하게 찾아온 남편한테 굵은 소금까지 뿌리면서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라도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어머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더 없네요. 글쎄 밤이면 밤마다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저를 찾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를 꼭 하고 싶었어. 애들은 잘 크지?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전 지금이 더 편해요. 애 같은 남편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시어머님도 없고 이제야 애들 키울 맛이 좀 난다니까요. 내가 미안해. 우리 아들 다시 받아주면 밭엔 허수아비처럼 세워놔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할게. 어머님, 저 남편 필요 없어요. 밭에 쓰레기를 두면 양파가 잘 크기나 하겠어요?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세요. 그전에는 애들도 절대 안 보여줄 겁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밀린 양육비를 전부 다 받아내기 위한 소송인데 아무리 긴 소송이 되더라도 저는 꼭 다 받아내려고 다짐했어요. 요즘 아이들과 친정으로 여행 가는 기분으로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네요. 서울에서 살다 보면 흙을 만질 틈이 없는데 충분히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애들을 너무 예뻐하셔서 요즘 참 살맛난다 싶어요.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의 보금자리는 소중한 줄 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제 남편은 왜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있을 때나 잘하지 이혼한 마당에 다시 찾아와서 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한 번씩 전화하고 찾아올 때마다 지나가는 개가 짖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양육비 소송을 하고 있으니 한동안 못 올 것 같네요. 가정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살던 사람 떼버리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테지만 혹시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잠시 잊었다면 가족들과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반면교사 삼고 모두들 좋은 말만 주고받으시면서 행복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